발생한 KTX 강릉선이 이틀 만에 정상 운행에 들어간 가운데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비전문성 지적이 나오면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한 철도시설공단과 관리사인 코레일은 사고 원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인인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 침묵하면서 답방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에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는 연내 답방은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투신 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분향소가 서울 도심에 차려졌습니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출연해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힙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국회 앞에서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해 숨졌습니다. 최 씨는 국회 정문에서 350m 떨어진 이곳 도로 위에 차를 멈춰 세운 뒤 몸에 이나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영부인 사칭 사기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제안이 되고 제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의심을 하고 공천 대가로 건넨 돈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영부인 행세를 한 여성과 260여 차례에 걸쳐 정치와 공천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사흘 만에 열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너무 성급한 운행 재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열차에 오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부끄럽고 민망하다고 말하면서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뉴스9은 KTX 이제는 안전 한가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객들이 줄지어 KTX에 오릅니다. 강릉역을 출발하는 첫 기차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 강릉역에서 승객 100여 명을 태운 KTX가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탈선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좀 저 차를 이용하는데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사고 지점은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시속 40km로 저속 운행했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자기는 앞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갈까 말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문재인 대통령은 부끄럽고 민망한 사고라고 질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고가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사고입니다. 문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이번 사고는 선로 전환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일어난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류가 생겼는지를 두고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시설공단이 전환기를 부실 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은 그렇다면 왜 그동안은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날씨 탓이 아니라 인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X 탈선 사고가 난 남강릉 분기점입니다. 기찻길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서울과 차량 기지 방향으로 선로가 나눠집니다. 기차의 방향을 조종하는 건 선로 전환기입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는 현장 조사에서 선로 전환기 시스템 오류를 사고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노선 상태를 알려주는 선로 전환기 케이블이 반대로 꼽혀 있었습니다. 사고 5분 전 멀쩡한 다른 선로에서 이상 신호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코레일은 철도시설공단이 부실 시공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람을 울리는 회로가 거꾸로 꽂혀져 있었던 거예요. 작년도 6월 달에 설치가 됐어요. 당시 납품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하셨고요. 철도시설공단은 개통한 지 1년이 지날 동안 사고가 없었다가
이제 사고가 난 것은 유지 보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비약이에요. 서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입장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추측성이잖아요.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오늘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연이은 철도 사고와 관련해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 사장은 삼선 의원 출신이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운동권 선배로 야당으로부터 낙하산 인사란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 사장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광능선 KTX 첫차 승객들을 만나 사과합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계속되는 사고.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사과.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 사장의 취임 일성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수서고속철 SR 통합이었습니다. 오 사장의 취임 사흘자 첫 행보는 철도 파업 해직 노조원 98명 복직 조치였습니다. 이후로도 여승무원 180명 복직, 남북철도 연결 사업 등 정치적 이슈에 집중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삼선 의원 출신의 오 사장은 철도뿐 아니라 기업 경영 경험도 전무합니다. 낙하산 인사의 현실입니다. 국민공기업 사장이라면 최소한의 업무 지식은 가지고 책임론이 커지면서 오 사장이 추진 중이던 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해오던 코레일과 SR의 통합도 사실상 명분과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출범 2년째 별다른 사고 없이 운행 중인 SRT마저 KTX처럼 불안해지지 않을까 승객들은 우려합니다. 통합은 저는 반대예요. 이렇게 분리화를 시키니까 이쪽에서도 서로 노력을 하잖아요. 한편 여당은 이번 사고에 대해 과거 정부가 공기업 평가 기준을 바꿔 수익성을 앞세운 데 따른 결과란 지적이 있다며 이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곧 발표될 것 같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초로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정훈 기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청와대의 움직임이 답방을 준비하는 듯하다 이랬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북한을 재촉할 의사가 없다고 했던 청와대는 오늘은 아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연내 답방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내년 초 답방 성사 쪽으로 사실상 무게중심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주 만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지만 답방에 대한 지시나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으로부터도 지금 아무런 통보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작정 북한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가요? 네, 아직 통보는 없었습니다. 일단 북한 류영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입장을 들은 뒤 답방 날짜를 확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김 위원장 답방이 결정됐다면 시 주석을 만나 통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없었다며 북한이 아직 서울 답방을 결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이 김 위원장 답방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며 연내 답방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관측했습니다. So what is the gift? What is the present that South Korea can provide to Kim Jong-un for coming here? I can't think of one other than to give him some nice hospitality.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미뤄질 경우 2차 미북 정상회담 날짜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예, 북한의 침묵이 의미심장한데 그런데 북한이 우리한테만 그런 건 아닌 듯합니다. 미국 역시 10번도 넘게 북한 측에 전화를 걸었는데 북한이 받지 않고 전화를 하지도 않고 있다고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전했습니다. 협상의 기술로 봐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이런 상황을 미국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말이라며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Americans saying that North Korea has not responding to us. We have been making phone calls to Choi Sun-hee and to Kim Young-chul more than 10, 20 times, but no return call from Pyongyang. 문 특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대화 재개의 물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한하게 되면 상당히 환상적인 순서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답방이 이루어지면 정말 세기의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대미 소식통은 미국은 영변 핵시설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지면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마저 대북 제재 해제를 언급했습니다. They have not lived up to the commitment so far. That's why I think the president thinks another summit is likely to be productive. 하지만 북한은 중국 등 우방국을 통한 대북 제재 무력화를 모색하면서 장기전에 돌입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여부에 침묵하고 있는 북한이 답방을 반대하는 국내 여론에는 거친 입을 열었습니다. 민족의 명부에서 제명해야 한다, 미친 듯이 발광한다 같은 아주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답방이 무산될 경우에 우리 쪽의 책임을 넘기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에 말이 없는 북한. 우리 쪽 답방 여론에는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결단력 있고 배짱 좋고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영 목소리는 한껏 축혀 세웁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서울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고 흠모하고 칭송하는 열풍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3대 세습 살인 독재자 물러가라! 이런 반대 목소리에는 가차없이 비난을 쏟아냅니다. 태극기 부대 것들이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파탄시키려고 미친 듯 발광하고 있다며 민족의 명부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쪽의 답방 여론을 지켜보는 듯한 인상입니다. 북한이 침묵하는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설명이 무성합니다. 우선 김정은의 경호 문제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일의 과거의 서울 답방 약속이 무산된 것은 가장 큰 원인이 경호와 의전입니다. 과연 위대한 수령을 경호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내부적인 회의감이 굉장히 컸었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부담입니다. 거슴발로 뛰어나가 맞아들일 것처럼 오매불망 노심초사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비핵화는 얼마큼 진작되고 있는지. 경호와 의전 등 준비에 빠듯한 일정. 여기에 북한의 비우호적인 태도까지 겹쳐지면서 연내 김 위원장 답방은 점차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한국 와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제재가 완화가 돼야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깜짝 답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시간은 21일. 북한 지도자 최초로 서울 땅을 밟을지 김 위원장 답방은 성사되어도 무산되어도 그 자체로 빅 이슈입니다.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서 세계에 이렇게 보내는 평화적인 어떤 메시지, 그다음에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모든 것을 다 담고 청와대 사랑채에 걸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형 악수 그림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에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사기에 속아서 4억 5천만 원을 송금하고 사기꾼의 자녀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있죠. 하지만 윤 전 시장은 공천을 받기 위해 돈을 건네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것은 아니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 청사에 도착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섭니다. 윤 전 시장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특별히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 여러분께 마음의 큰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장현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9살 김모 씨에게 속아 4억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있다는 말에도 속아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의 김 씨의 자녀 2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윤 전 시장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한이 되고 제가 이루어졌다면은 당연히 의심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지난 2017년 12월부터 10월까지 김 씨와 12번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268차례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윤장현 전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한 뒤 김 씨에게 2차례 연락해 돈을 돌려달라고 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그런데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과 260회가 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 얘기는 한 적이 없다는 본인의 주장과 달리 공천과 정치활동에 관한 얘기가 상당수 있어서 윤 전 시장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를 먼저 전하고 남는 의문들은 취재기자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씨와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피해자 김 씨랑 선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신 게 있었던가요? 직접 그 사람하고 선거 이야기를 한 건 없었고요.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권양숙입니다라는 문자를 윤 전 시장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엔 전화를 걸었고 지난 1월 초에는 당대표에게 윤 시장 신경 쓰라고 얘기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1월 18일에는 재선하셔야죠. 이용섭에게 전화해서 시장 선거 출마 만류했고 알아들은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송금 직전인 1월 말에는 이번 생신 때 대통령을 뵙고 이야기를 했다. 이용섭을 주저앉혔습니다라고도 보냈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은 당시 이용섭 현 광주시장과 공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김 씨의 문자에 호응하는 대답을 했지만 공천이나 선거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천 능력이나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윤장현 전 시장에게 김영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검찰은 여러 갈래 혐의를 두고 윤 전 시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태훈 기자와 함께 앞으로 수사 전망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태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검찰이 윤 전 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건 사기범의 자녀를 취직시켜줬다, 또 취직시켜주는데 관여했다 이런 것이잖아요. 이건 네, 어떤 혐의가 있습니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예. 광주시장이라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고 또 해당 기관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윤 전 시장도 김 씨의 자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뭐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네. 사기범에게 4억 5천만 원을 건넨 부분, 이 부분이 될 텐데 과연 이것이 공천을 받기 위한 돈이었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전 대통령의 부인의 사정이 딱해서 돈을 줬느냐 이제 이 부분이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윤 전 시장은 우선 공천을 노리고 돈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 전 시장과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2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 또 문자는 268차례나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보낸 문자에는 이 공천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윤 전 시장은 말을 했습니다. 또 윤 전 시장은 만약에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 이 계좌 추적이 가능한 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그것도 실명으로 송금을 했겠느냐며 상식적인 문제라며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광주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말에 속아서 4억 5천만 원을 보냈다는 게 윤 전 시장의 주장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아마도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검찰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윤 전 시장은 사기를 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돈을 송금을 했는데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윤 전 시장의 의도가 중요하게 이제 작용이 됩니다. 예.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당시에 이 공천에 유리하게 작용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예.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검찰의 입장인데요. 네. 윤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불출마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후에 김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그런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또 6.13 지방선거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문자를 계속 보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의 사정이 딱해서 돈을 보낸 건 아닌 걸로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네. 자, 또 하나 지금 4억 5천만 원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네네. 지금 다 밝혀지지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 4억 5천만 원 중에서 이 3억 5천만 원은 대출을 받았다고 하지만 1억 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출처를 소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또 혹시 부정하게 돈을 모은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집중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또 이 1억 원이 이자를 적합하게 지급하지 않고 무상대여한 돈이거나 또 혹은 정치 활동에 관련된 자금일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기자 설명대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뭐 팽팽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택시기사가 국회 인근에서 분신을 해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택시기사는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난 뒤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그동안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서 주차장에 앞유리가 크게 부서진 택시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차량 내부는 까맣게 불탔습니다. 차 안에선 기름통이 나왔습니다. 노조 옷하고 카카오 택시 명함하고 들어있네요. 머리띠하고 머리. 57살 최모 씨는 오늘 오후 2시쯤 이 택시를 몰고 국회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경찰들이 택시기사의 분신 시도가 있을 거란 첩보를 입수해 정문을 지키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최 씨 차량 조수석에서 휘발유통을 발견한 뒤 검문하려 하자 최 씨는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최 씨는 국회 정문에서 350m 떨어진 이곳 도로 위에 차를 멈춰 세운 뒤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뒤따라온 경찰이 택시 유리창을 깨고 불을 껐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최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최 씨는 법인 택시 소속 기사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왔습니다. 오늘 오전 택시 노조 동료에게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말을 했고 이를 확인하는 유서까지 남겼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생명이 이렇게 카풀 때문에 카카오 때문에 돌아간다는 게 진짜 안타깝죠. 전국 택시 노조는 오는 20일 대규모 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 집회를 예고해둔 상태였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자동차 용품 폐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창고 안에는 발이 묶인 남성이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방화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입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잇따라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잠시 후 경찰 과학수사대가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1시 24분쯤 경기도 부천의 한 자동차 용품 폐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냥 연기만 자욱했지 말이요. 그냥 숨도 못 쉬게 자욱하게 내려왔지. 불꽃은 안 보였어요.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발목에 무언가에 묶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담긴 통과 라이터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방화로 인한 화재로 추정했습니다. 화재 규모에 비해서 여기 사람 쪽이 좀 심각하게 좀 탄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방화 의심을 해볼 만하다라고. 불이 난 창고는 20여 년 전까지 수영장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창고는 폐업한 수영장 구석에 있어 입구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그 뒤로 들어오면 뒤로 길을 아는 사람 아니면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찰은 외부에서 창고로 쉽게 들어올 수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신원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프로야구계가 오늘 승부조작 논란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영구 제명된 이태양 문우람 전 선수가 다른 선수들도 승부조작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한화 투수 정우람 등 6명의 선수 실명까지 거론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선수들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이태양은 승부 조작을 알선했다는 혐의로 영구 제명된 친구 문우람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태양은 2015년 브로커 조 씨가 승부 조작을 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1년 뒤 구단의 권유로 자수해 수사를 받는 도중 담당 검사에게 속아 문우람도 승부 조작 사실을 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가성 금액 1,000만 원이 인출되었다며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고 제가 우람이에게 속은 줄 알았습니다. 또 브로커 조 씨가 다른 선수들도 승부 조작을 하고 있다고 했다며 현역 선수들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정대현, 문성현, 김택형, 이재학, 김수환 이런 애들도 다 한다. 별거 아니다. 여기에 올 시즌 세이브왕 한화 정우람도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우람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선수는 지금 자기가 왜 여기서 거론됐는지조차 모르겠다고 지금 절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태양으로부터 지목된 다른 선수들의 소속 구단도 승부 조작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게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단이 선수에 대한 꼬리 자르기가 일체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치닫으며 프로야구 핵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음란물 유통과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회장이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줄곧 제기됐었는데요. 뇌물 액수 등 금품 제공 정황이 담긴 양 회장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양진호 회장이 부하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검사를 비하하는 표현과 함께 성남지청에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또 송사리 건으로 중앙지검에 이미 2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말도 나옵니다. 문자가 오갈 당시 양 회장 실소인 위디스크와 파이놀이는 유명 콘텐츠 회사와 저작권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송사리는 소송을 벌이던 상대 회사 측 A씨가 운영하던 웹하드 업체입니다. 양 회장은 당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관됐고 양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 등은 양 회장이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기프트카드나 웹하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새롭게 불거진 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우리나라 성인 3명 가운데 1명은 비만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비만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계산해보니 연간 1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실의 절반은 의료비였습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6년 전 과체중에 고혈압 진단까지 받은 56살 김모 씨. 얼마 전엔 당뇨까지 겹치며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와고 약값이 많이 들어옵니다. 약값이 거의 한 달에 20에서 30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등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따져봤더니 2016년 기준으로
11조 4,6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내 총 생산의 0.7%에 달하는 액수. 이 가운데 진료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수치는 최근 3년 새 1.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의료비에 이어서는 생산성 저하와 조기 사망으로 인한 손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대에서 50대 비만 질환자가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남성의 비용이 6조 4,905억 원으로 여성의 비용 4조 9,774억 원보다 1.3배 많았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저소득층, 많이 내는 고소득층 모두 비만 지출이 컸습니다. 가능하면 비만 자체가 원인이란 거를 환자들이 깨닫고서 조기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비만이 질병 이상의 부담을 사회 전체에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네, 이렇게 비만이 현대 사회의 주요 질병이 되다 보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이어트가 관심사죠. 이런 점을 간파해 몸에 걸치거나 붙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탐사대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When our body is continuously exposed to cold stimulations, 운동과 식사 조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살을 빼준다는 각종 다이어트 제품들. 제품들을 접했을 때 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운동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좀 힘드니까 좀 더 쉬운 방법을 찾는. 살은 빼고 싶은데 운동을 하기 싫고 쉽게 살 빼는. 그런데 인터넷 등에는 이들 제품을 사용한 뒤 체중 감량은커녕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kg가 빠진다느니 13kg가 빠진다느니 한 달이 지나도 1kg도 뭐 감량되는 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배탈이 좀 났고. 해외 방송에까지 소개된 다이어트 조끼와 작고 간단해서 젊은 여성층의 입소문이 난 다이어트 패치를 실험해봤습니다. 다이어트 조끼는 차가운 냉매를 이용해 체온을 떨어뜨리면 몸이 체온을 유지하느라 지방을 연소시키는 원리. 제가 지금 두꺼운 소재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조끼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부에 두르다 보니까 굉장히 차갑습니다. 반대로 패치는 체온을 높여서 지방을 분해해준다고 광고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인 남성 2명에게 평소 식사량과 운동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두 제품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들 제품은 과연 효과가 있을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패치 착용 1일차입니다. 판매 업체는 단기간 내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했는데 기대와 달리 체중은 줄지 않고 오히려 체지방이 조금 늘었습니다. 대신 복통과 설사,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복통 때문에 그런 거라면 오늘 살이 더 찌지 않았나. 고추 와서 뛰고 났을 때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근데 결과적으로 변화가 없어서 좀 심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 지방세포가 파괴되기 위해서 도달해야 될 온도, 수준까지는 만들지 못하는 게 대부분의 장비들 수준이거든요. 더욱이 국내 판매되는 다이어트 조끼는 정체불명의 모조품. How is this different from your original product, and what do you think are the dangers of the faked product? There's two major differences. People could get frostbite and skin damage. Second of all, you don't have to put it around your stomach. Our vest actually puts the cold mostly on your back. Right. And your back has very few nerve endings. Your stomach has plenty of nerve endings. 패치 제조업체는 아예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고 시인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때 맞은 거죠. 저희는 다이어트 효과 없어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부작용만 발진과 피부 손상 등이 19건, 화상도 3건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극적인 체중 감량을 장담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고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의 발인을 하루 앞두고 서울 광화문 일대에
시민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적폐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이재수 전 국군기무 사령관 영정 앞에 향이 피어오릅니다. 조문객이 고개 숙여 애도를 표하고 분향소 양쪽에는 해병대와 예비역군인 명의의 조화가 놓였습니다. 분향소에는 오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방명록 한 장 한 장이 채워져 갑니다. 헌신하시다가 가신 참 억울하게 가신 이런 분이라는 생각이 제 가슴속에 자기 생명을 던져서 잘못된 것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일부 시민들은 현 정부의 적폐 수사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치 보복이지 이게 어떻게 적폐 청산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광화문 내거리에 설치된 분향소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 애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적폐 청산의 이름으로 법치 파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그 적폐 수사의 그 행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내일 아침 연결식과 발인을 마친 뒤 이 전 사령관은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일본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오늘 오후 귀국해서 조금 전 이재수 전 사령관의 빈소에 조문했습니다. 박지만 씨는 이 전 사령관과는 고교 육사 동기로 오랫동안 인연을 유지해 왔는데 이 전 사령관이 투신 며칠 전에도 지만 씨를 만나 검찰 수사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동현 기자입니다. 조금 전 9시 박지만 회장이 고 이재수 사령관 빈소를 찾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사랑했던 분들이 아무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저를 떠나는 것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지금은 제 친구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전날과 받은 다음날 자신의 고교와 육사 동기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과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투신 사흘 전인 지난 4일 박 회장은 영장이 기각됐으니 너무 걱정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부인 걱정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식사 자리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 때 윗선을 불어라는 요구가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한 점 부끄러운 임무 수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시절 기무사령관이 됐지만 1년 만에 물러난 것도 오히려 박 회장과 가까운 탓이었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부인 초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고 정윤회 미행설 보도 이후 청와대 관계자들과 서먹서먹해졌다고 영장 실질 심사 직전 측근에게 준 문서에서 소회를 남겼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직후 박 회장이 방문할 때도 동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전역한 이 전 사령관을 이지 사회이사로 선임해 챙겼습니다. 그 때문에 이 전 사령관이 수사를 받을 때 박 회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이번 사안이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일 뿐 아니라 변호인과의 인터뷰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번 사태를 두고 현 정부의 무리한 적폐 수사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관점 그러니까 정치 공세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큰 틀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좀 계속되고 있는 소위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 또는 전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좀 적폐 몰이식 소위 적폐 청산 수사가 좀 영향을 좀 미쳤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제 유서도 이제 공개가 됐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일단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는 어쨌든 이제 고인으로서는 한숨 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 보면 아무래도 이 프레임 속에서 본인이 좀 빠져나가기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 전 사령관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요 며칠간 이루어진 수사나 예. 그 수사와 관련된 일에 대한 불만과 울분으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아니고 예. 자신이 사령관으로 있던 그 기무사의 그 정당한 본연의 임무 수행에 대해서 지난 예. 7월부터 대통령의 지시로 예. 군 특별 수사가 시작이 되고 해서 자신의 하급자였던 지금 장성들이 지금 네. 몇 달째 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 기간이 결국 자신이 조사받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범죄 취급당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울분과 분노, 군이 매도당하고 이렇게 나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그런 분노심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를테면 민간인 사찰 이 부분은 뭐 군의 본연의 임무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건가요? 아시던 바와 같이 이 문제가 된 것은 2014년 세월호 사고라고 하는 예.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 사고나 다름없는 큰 사고 당시에 국가의 모든 공적 시스템과 재난 구조 시스템이 다 가동이 됐지 않습니까? 예. 당시 군도 육해공 해병대까지도 대량의 병력과 장비가 파견돼서 거의 군사 작전과 다름없는 대민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 세월호의 그 피해자의 그 사체 수습과 인양 등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그 당시 세월호 유족들은 군대의 담장 밖에 있는 구분된 민간인이 아니라 그 당시 군이 지원하는 구조 작업을 지원하는 대민 봉사 대상자였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군 작전, 구조 작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는 없는지 또 특히 세월호 사고의 경우에는 그 가족들의 불만과 불편, 요구사항 등등을 전 정부별로 다 나온 범정부 대책반의 각 부처별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예, 이제 그 설명도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극도로 높았던 시점에서 기무사가 어쨌든 동양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유족들 입장에서는 감시당했다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찰이라는 용어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시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사훈련도 그것을 전쟁 연습이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나쁜 인상을 주듯이 그 당시 우리 기무사 직원들이 했던 그 사항들은 소위 사찰에 해당되는 어떤 명의라든지 망원 수집이랄지 또는 이메일 열람이랄지 도감청이라든지 이러한 비상한 수단, 부정적인 수단을 쓴 것이 하나도 없고 유족들을 만나서 살피고 듣고 한 사항들이고요. 그 사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또 그 어떤 정책 보고나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을 제시한 그런 부분들을 이를테면 유족들을 감시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들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 이전 사령관도 그러한 활동들이 왜 이렇게 사찰이라는 이름으로 낙인 지어지고 마치 잘못된 행위를 한 양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이 전체로 군 이미지에 아주 나쁜 영향 국민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예, 최근 이제 조금 이제 좀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정작 유서에서는 뭐 검찰에 대해서는 뭐 미안하다 그럽니까 뭐 이런 표현도 좀 하셨고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별건 수사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석 변호사님도 검찰 출신이신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과거에 그런 뭐 예들로 많이 우리 검찰이 지탄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전 사령관이 한 번 조사를 받고요. 그 전에 압수수색 등 이런 짧은 수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별건 수사라고 단정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수사의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과잉한 어떤 그런 수사 사항은 좀 조짐이 있었습니다. 통상 그런 과잉한 수사, 의혹에 넘치는 수사들이 결국 나중에 별건 수사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자유한국당이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 탈락한 친박계 의원들이 신당을 만들 거란 얘기가 여의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기보다는 친박계 쪽에서 만들어낼 얘기일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감옥에 있는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이 이 소식을 듣고 신당 창당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원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친박 신당 추진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설이 나오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박당 생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국회의원 당선시킬 힘이 생겨요. 두고 보세요. 여기에 내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 이번 주 후반에 예정된 당협위원장 교체를 거치면서 친박의 반발이 신당 추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대구 경북 의원을 중심으로 몇몇 의원이 신당 참여 인원으로 거명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 지금 현재 이미 그 신당에 실체가 있는 거고요. 홍문종 의원은 그러나 새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뽑은 뒤 바깥의 태극기 세력을 끌어들일 것이라며 자신의 탈당 가능성은 부인했습니다. 친박 좌장인 최경환 의원은 복중에서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신당 창당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김무성, 정진석 의원이 면회했을 때 최 의원은 분당은 해당 행위다, 당에 찢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정 의원이 전했습니다. 탄핵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일부 친박계 주장에 대해서도 최경환 의원은 탄핵 백서를 만들거나 사과를 받는 등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보험 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이 예산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서 민주당과 더 이상 협치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단식 투쟁 중인 야당 대표들을 찾았습니다. 단식 중단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지만 결과는 말다툼이었습니다. 면전에서 죄송합니다만 야합을 해서 통과시키고 그게 선거제도 개혁은 의미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빨리 통과시켜야지. 아이고 빨리 통과시키긴. 그걸 야합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 선거제 TF위원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안 오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응원해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루시지 말고 하시라고. 총장님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민주당과의 협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기득권 동맹을 맺은 마당에 조건 없는 협치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내 우군 역할을 해온 평화당과 정의당의 마음을 돌리는 게 급선무지만 달랠수록 말다툼만 커지는 형국입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이 평화당, 정의당과 손잡을 일이 많은데 계속 싸워서야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네, 미국 남동부 지역에 눈 폭풍이 강타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50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중국도 폭설과 맹추위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눈길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미국 한 주택 뒷마당에 하룻밤새 수십 센티미터의 눈이 순식간에 쌓이는 장면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현지 시간 8일부터 미 남동부에 눈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주 일대 54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Don't put your life and the lives of first responders at risk by getting out on roads covered with snow and ice. Instead, stay put if you can. 노스캐롤라이나 국제공항에서는 이틀간 1,70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30cm의 눈이 내려 교통사고가 수백 건 일어났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오늘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트럭 한 대가 고속도로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지난 7일 중국 산시성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사고를 낸 겁니다. 지난 주말 중국 전국의 폭설과 한파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후난성에서 23건의 교통사고로 8명이 숨졌습니다. 헤이룽장성 북동부는 한때 영하 30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 중국 동부 저장성은 10cm의 눈이 쏟아져 고속도로가 마비됐습니다. 안우이성 황산을 비롯한 전국 명승고적에 눈이 쌓이면서 절경을 감상하려는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한파는 11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중국 화웨이그룹의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되면서 미중 갈등이 다시 심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미국 기업은 중국 출장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이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에서 체포된 것에 항의한 겁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 보도 나서 미국과 캐나다가 중국 국민에게 악랄한 행위를 했다며 중국은 강력하게 반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멍파이 기술그룹은 애플 아이폰을 사는 직원의 상여금은 깎고 화웨이 등 중국산 휴대전화를 사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보복 차원에서 미국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미국 IT 기업 시스코는 직원들에게 중국 여행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멍 부회장 체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검찰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에 대한 사법 처리를 발표할 걸로 알려져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Investors now are a little bit worried about the trade talks might be stalled for this week and the situation might worsen. 체포된 멍 부회장은 결백을 주장하며 병보석을 요청한 상황. 관세 전쟁 후 90일간 휴전 협상이 합의한 양국이 화웨이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보복전을 벌일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고위 분식 회계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아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오늘 회의 결과 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 주식은 내일부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개인 소액 주주는 7만 8,600여 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711만 주에 달합니다. 네, 실제 도로 상황에다 5세대 이동통신 기술까지 완벽히 재현한 자율주행 실험 도시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이나 대학 연구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고 도로를 주행합니다.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오지만 차는 안전하게 멈춰섭니다. 신호에 맞춰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유자재로 차로 변경도 합니다. 실제 도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가상 도시 K시티입니다. K시티는 축구장 약 50개 규모로 3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자율주행 실험 도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와 도심 내 도로, 외곽 도로 등 5가지 환경에 버스와 택시 정류장, 고속도로 요금소, 철도 건널목 등 실제 도로에서 마주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 상황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이에 대한민국도 도전했습니다. 이 같은 자율주행 실험 도시는 미국, 일본, 중국 등에도 있지만 5G 통신망까지 갖춘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2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5G 통신을 주고받으며 달리는 시험까지 가능한 겁니다. K시티는 기존 자동차 회사는 물론 대학과 신생기업 창업자까지 다양한 연구 활동에 개방됩니다. TV조선 지선우입니다.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크고 작은 조짐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치를 통계로 입증한 것이 일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큰 재해 한 건이 일어나기까지 가벼운 사고가 평균 29건, 사고 징후가 300건 있었다는 얘기죠. 지난 9월 서울 상도동 유치원 사고가 그랬습니다. 유치원 측은 5달 전부터 바로 앞 건물 신축 공사를 막아달라고 구청에 요청했습니다. 붕괴 위험이 크다는 지질조사 결과가 나와도 옹벽에 균열이 발견돼도 공사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유치원 건물에도 금이 가자 대책회의가 열렸지만 구청 측은 불참했고 그 이튿날 유치원은 크게 기울었습니다. 강릉 KTX 탈선 사고가 터지기 3주 전부터 열차 사고가 하루 걸러 한 건씩 무려 10건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3차례나 사과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요직을 맡았던 오 사장은 대표적인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꼽혀왔습니다. 코레일이 남북철도 연결과 해고 근로자 복직 같은 정치적 사안에 한눈을 파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랐습니다. 상도동 유치원 붕괴 위험 직후 구청이 폭우 탓을 했던 오 사장은 한파 탓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없던 한밤중에 사고가 난 것처럼 KTX가 천천히 갈 때 탈선한 것도 천운이라면 천운이었습니다. 예고 없는 재앙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멈춤 신호를 보내는데도 애써 못 본 채 하다 터진 것이 IMF 사태였고 삼풍백화점 붕괴였습니다. 때마침 나온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인터뷰에 그래서 눈길이 갑니다. 그는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인데 정부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받아들이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가 이제 그만 멈추고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데 경제정책은 고장난 신호기처럼 계속 전진 신호만 울린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12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KTX 탈선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내일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제주부터 눈이나 비가 오기 시작해 낮 동안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남부와 경북 내륙, 충북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서도 1에서 3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극심한 한파는 풀렸지만 앞으로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3도, 대전 영하 3도, 청주 영하 2도, 포항 3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2도, 청주 3도, 포항 8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눈비가 내리면서 곳곳이 빙판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